이럴 수가. 네가 살아있었어? 2011년 3월 17일 당신은 제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갔고 제 이름을 지웠고 제 인생을 훔쳤습니다. 이 서류 오늘 안에 처리됩니다. 도연 씨 서명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시죠. 2011년 3월 17일 목요일 오후 11시 42분 부산항 제2부두 인근 도로에서 BMW 5 시리즈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컨테이너 적재 트럭과 전면으로 충돌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파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했다. 경찰은 과속과 졸음운전을 원인으로 추정했으며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다. 사망자는 동신해운물류 공동대표 이도현, 39세였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계약서 3장이 놓여 있었다. 인천신항 물류센터 건립사업, 총 580억 규모. 서명란은 비어 있었고 도장함은 잠겨 있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72시간 후 그 계약서는 완성된 형태로 금융기관에 제출되었다. 서명은 매끄러웠고 도장은 정확했다. 동업자 박재석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장례 기간 동안 그는 회사의 모든 서류를 정리했고 법무법인과 3차례 미팅을 가졌다. 이도연의 지분 48%는 상속 절차에 들어갔고 박재석의 지분 52%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적 상속인은 이도연의 부인 한수정과 아들 이준호였다. 그러나 한수정은 장례식 다음날 자택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병원 측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실수로 판단했고 그녀는 3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 사이 박재석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회사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으로 집중되었다. 이준호는 4살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머니가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누군가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5일째 되는 날 새벽 4시 기사 김영수는 이도연의 자택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15년간 이도연의 전속 기사로 일했고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그날 그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었지만 트렁크에는 여행 가방 2개가 실려 있었다. 집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한수정의 언니가 병원에 상주하고 있었고 집에는 준호와 가정부만 남아 있었다. 김영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이도연이 생전에 알려준 번호였다. 현관문이 열렸고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아버지가 선물한 공룡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김영수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준호는 눈을 떴다. 아저씨? 응, 나야. 조금만 더 자. 어디가? 응.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아이는 다시 눈을 감았다. 김영수는 가정부가 준비해둔 아이 옷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차에 아이를 눕히고 안전벨트를 채우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백미러로 집을 한번 돌아보았다. 2층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다. 차는 부산 외곽으로 향했다. 새벽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헤드라이트만이 앞을 비췄다. 김영수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았다. 조수석 가방 안에는 이도연이 그에게 맡긴 봉투가 들어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김영수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도연은 웃지 않았다. 동신해운물류 본사 건물 12층 박재석의 사무실에는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서류는 정리됐습니다. 상속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책상 위에는 이도연의 명함이 한 장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회사 인감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전화가 끊긴 후 그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이 보였다.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 야간 작업을 하는 인부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화물차. 이 모든 것이 이제 그의 것이었다. 김영수의 차는 경남 함안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그의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다. 단층 슬레이트 지붕, 마당에는 장독대, 대문 앞에는 감나무 한 그루.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로는 방치해 두었던 곳이었다. 그는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방바닥을 닦고 이불을 펴고 준호를 눕혔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김영수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게 맞는 건가요, 사장님?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다. 김영수는 준호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았다. 그는 함안읍 주민센터에 찾아가 말했다. 늦게 본 아들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하고 몇 가지 서류를 요청했다. 김영수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고 일주일 후 준호의 이름은 김준호로 바뀌었다. 이도현이 남긴 봉투 안에는 준호의 출생증명서, 한수정의 동의서, 그리고 법무법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들어 있었다.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상태였고 날짜는 사고 발생 2주 전이었다. 이도현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김영수는 그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는 준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가 물었다. 우리 엄마는? 김영수는 대답했다. 하늘 날아갔어. 아이가 또 물었다. 아빠는?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나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김영수는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항만으로 나갔다. 컨테이너를 나르는 지게차 운전, 야간 경비, 선박 하역 보조. 그는 일을 가리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고 주말에는 16시간씩 일했다. 돈은 적었지만 꾸준했다. 그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아침이 되면 그는 준호를 깨웠다. 밥 먹자.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프라이가 놓였다.
준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김영수는 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설거지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아이는 마을 어린이집에 맡겨졌고 저녁이 되면 김영수가 데리러 왔다. 시간이 흘렀다.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조용한 아이였다. 친구가 많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다.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에서 말했다. 준호는 착한 아이예요. 다만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는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길 바랐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했고 저녁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 김영수는 야간 경비 일을 나가기 전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아요? 김영수는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이렇게 사는 게 나쁜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영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너 배고프냐? 아니요. 그럼 됐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준호는 성적이 중위권이었다. 특별히 잘하는 과목도 못하는 과목도 없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원했지만 김영수는 말했다. 대학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김영수는 아들의 아르바이트를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많은 일을 했다. 주말에는 건설 현장 막노동을 나갔고 평일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그의 몸은 점점 망가졌다.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무릎이 삐걱거렸다.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다시 일터로 나갔다.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다. 부산의 한 지방 사립대학 경영학과였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었다. 김영수는 입학식에 가지 않았다. 그날 그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다. 대학 생활은 평범했다. 준호는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고 술자리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 그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친구들은 그를 김과장이라고 불렀다. 언제나 정장 같은 깔끔한 옷을 입고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졸업 후 준호는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대기업은 서류에서 떨어졌고 중견기업은 면접에서 탈락했다. 그는 1년 동안 50군데 이상 지원했지만 합격 통지는 오지 않았다. 김영수는 아들에게 물었다. 힘들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러나 준호는 괜찮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수정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같은 결과. 그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그는 김영수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세요?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결국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고용 기간은 1년이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했다. 적어도 일을 할 수 있었고 돈을 벌 수 있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동신해운물류였다. 2017년 3월 준호는 동신해운물류 계약직 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는 정문을 지나며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12층짜리 사옥, 유리로 된 외벽, 1층 로비에는 대형 LED 스크린이 회사 속의 영상을 틀고 있었다. 글로벌 물류, 동신과 함께 준호는 그 문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교육이 진행되었다. 준호를 포함해 총 8명의 계약직 사원이 한 강의실에 모였다. 인사팀장은 회사 연역을 설명했다. 동신해운물류는 1998년 설립되어 현재 국내 5위 해운물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재석 대표이사의 탁월한 경영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5%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준호는 노트에 필기를 했다. 그의 옆자리 동기가 속삭였다. 여기 복지 괜찮다던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이 끝난 후 준호는 회계팀에 배치되었다. 팀장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팀원은 준호를 포함해 5명이었다. 팀장은 준호에게 책상을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서 일하게 될 겁니다. 주로 전표 입력, 증빙 정리 같은 업무를 맡게 될 거예요. 준호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다. 준호는 회사 시스템을 익히고 업무 프로세스를 배웠다. 그는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질문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점심시간에는 동기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갔지만 대화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밥을 빨리 먹고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를 계속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호는 회사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대표이사 박재석, 전무이사 박민호, 상무이사 2명, 그 아래 각 부서 팀장들. 박민호는 박재석의 아들이었고 35세의 나이에 전무직위를 맡고 있었다. 그는 자주 회계팀에 들렀고 준호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눈길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박민호가 회계팀에 나타났다. 그는 팀장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이번 분기 실적 정리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네, 전무님. 박민호는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준호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박민호가 물었다. 신입? 팀장이 대답했다. 네, 계약직으로 들어온 김준호 사원입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도 집안 배경 없는 애들이 많이 오네. 그는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준호는 손에 힘을 주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이 되었다. 준호는 가방을 챙기며 동기에게 말했다. 먼저 갈게. 동기가 물었다. 회식 안 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그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다. 김준호 씨? 준호는 돌아보았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네. 남성이 미소를 지었다. 회계팀에 새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최문식입니다. 이 회사 고문이에요.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최문식은 준호를 한참 바라보았다. 첫 직장이신가요? 네.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제 사무실은 10층입니다. 준호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최문식을 떠올렸다.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 본 사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버스에 올랐다. 집에 도착하니 김영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준호는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김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밥 먹었냐? 네.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김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준호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박민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안 배경 없는 애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곧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고 할 일은 많았다. 3개월이 지났다. 준호는 업무에 익숙해졌고 실수도 줄었다. 팀장은 그의 업무 태도를 칭찬했고 동료들도 그를 믿고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준호는 점점 더 많은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매출 자료, 지출 내역, 계약서 사본들. 그는 매일 수백 장의 전표를 입력하며 숫자들을 눈에 익혔다. 어느 날 준호는 오래된 회계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2011년 자료였다. 그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다. 3월 17일자 지출 내역. 차량 수리비, 접대비, 그리고 긴급 법무비용 5천만 원. 준호는 화면을 확대했다. 증빙 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승인자는 박재석이었다. 준호는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다.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의 이상한 지출이 있었다. 모두 증빙이 없었고 모두 박재석이 승인했다. 준호는 노트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다. 퇴근길 그는 다시 최문식을 만났다. 최문식은 로비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준호를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다. 준호는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최문식이 물었다. 요즘 어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문식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최문식은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접었다. 그럼 먼저 가보세요. 준호는 회사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다. 2011년 3월 17일. 그는 그 날짜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영수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는 2011년 3월 17일을 검색했다. 여러 기사가 나왔다. 교통사고, 화재, 사건 사고들. 그리고 한 기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동신해운물류 공동대표 이도현, 교통사고로 사망. 준호는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이 나타났다. 이도현의 얼굴. 준호는 화면을 응시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계속 기사를 읽었다. 사고 경위, 회사 반응, 장례 절차.
그리고 마지막 문장. 고인은 부인 한수정 씨와 아들 이준호 군을 남겼다. 준호는 손가락을 멈췄다. 이준호. 그는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다. 김준호.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의 일치였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준호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그 숫자들을 잊을 수 없었다. 2011년 3월 17일. 5천만 원. 증빙 없는 지출. 그는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그 날짜를 떠올렸다. 점심시간 그는 구내식당 대신 회사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김밥 하나와 커피를 사서 벤치에 앉았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다시 기사를 검색했다. 이도현. 동신해운물류 공동대표. 1998년 회사를 박재석과 함께 설립. 2011년 교통사고로 사망. 준호는 기사에 나온 사진을 확대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정장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준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껐다. 그는 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회사 직원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점심시간이었다. 오후 업무 시간, 팀장이 준호를 불렀다. 준호 씨, 이거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팀장은 오래된 회계 장부 몇 건을 건넸다. 창고에서 정리하다 나온 건데 디지털화 작업이 필요해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준호는 책상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다. 손으로 쓴 전표들, 영수증 사본들, 계약서 일부.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2010년 12월, 2011년 1월, 2월, 그리고 3월. 준호는 손을 멈췄다. 3월 17일자 페이지. 여러 지출 항목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에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긴급 법무 비용 5천만 원.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문식 고문 확인 필요. 준호는 메모를 다시 읽었다. 문식 고문. 최문식. 그는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동료들은 각자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준호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닫고 가방에 넣었다. 그는 팀장에게 말했다. 이 자료들 집에서 정리해도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돼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부탁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준호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10층으로 올라가 최문식의 사무실을 찾았다. 문패에는 고문실 최문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최문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최문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준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김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고문님 이름이 나와서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문식은 장부를 펼쳐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메모를 읽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 자료 어디서 났죠? 창고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디지털화 작업을 부탁하셨어요. 최문식은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 자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최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나중에 정리해서 돌려드릴게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고문님, 이게 뭐죠? 최문식은 장부를 닫으며 대답했다. 오래된 회계 처리예요. 당시에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문식의 표정이 남아 있었다. 순간적으로 굳었던 얼굴, 긴장한 눈빛. 준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영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냐? 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는 다시 이도연에 대한 기사를 검색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읽었다. 사고 경위, 회사 반응, 상속 문제.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고 직후 회사 경영권은 박재석 대표에게 집중되었으며 고인의 지분은 법적 상속 절차를 거쳤다. 준호는 상속 절차를 검색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이도연의 경우 부인 한수정과 아들 이준호. 준호는 다시 기사를 찾았다. 한수정에 대한 기사. 고 이도현 대표 부인 한수정 씨, 극심한 충격으로 입원. 기사는 거기까지였다. 그 이후 소식은 없었다. 준호는 이준호를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4살 아이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준호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다음 날 준호는 출근하자마자 최문식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 홀에서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었다. 고문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직원이 대답했다. 아, 고문님, 오늘 휴가 내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계팀으로 돌아갔다. 하루 종일 그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었고 오후에는 전표 입력 중 실수를 했다. 팀장이 물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최문식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물었다. 고문님 언제 복귀하시나요? 인사팀 직원이 대답했다. 고문님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직하신다고 들었어요.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 들렀다. 그는 혼자 소주 한 병을 시켜 천천히 마셨다. 옆 테이블에서는 회사원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TV에서는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다. 준호는 술잔을 비우며 생각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2018년 가을, 준호가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김영수가 쓰러졌다. 새벽 4시 준호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병원이었다. 보호자이신가요? 김영수 씨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준호는 옷을 급하게 입고 택시를 잡았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영수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빠 보였다. 의사가 준호에게 설명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수를 바라보았다. 김영수는 눈을 떴다. 그는 준호를 보자 작게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다.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김영수는 퇴원했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가 원인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약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집에 돌아온 후 김영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그는 예전처럼 말이 없었지만 몸은 훨씬 약해져 있었다. 준호는 저녁을 준비하며 김영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구부러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다. 팀장은 흔쾌히 승인했다. 아버님 건강이 중요하죠. 천천히 다녀와요. 준호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일주일 동안 김영수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수가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준호는 부엌에서 나와 소파로 다가갔다. 네. 김영수는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앉아라.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김영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너 회사 어떻게 들어갔냐?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입사 지원했죠. 왜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회사, 동신의 운물류 말이야.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김영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연이요. 채용 공고 보고 지원했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연이구나.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버지, 그 회사 아세요?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영수의 말을 곱씹었다. 그 회사,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은 말투였다. 준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김영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김영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간단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준호는 옷장을 열었다. 옷가지들, 낡은 신발, 그리고 맨 위 선반에 오래된 상자 하나. 준호는 상자를 내려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김영수가 정장을 입고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옆 사람은 이도현이었다. 준호는 사진을 뒤집었다. 1999년 동신의 운물류 창립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손이 떨렸다. 그는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고용계약서, 급여 명세서, 그리고 한 봉투. 봉투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출생증명서, 한수정의 동의서, 그리고
이도연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이도연의 필체였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영수 씨를 믿으세요. 그는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인생 빚진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 빚을 갚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잘 살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김영수는 거실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김영수와 마주 앉았다. 그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김영수는 봉투를 보자 한숨을 쉬었다. 찾았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말 안 하셨어요? 김영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달라지죠. 전 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김영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알면 뭐하게? 복수할 거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영수는 계속 말했다. 너한테 그 회사는 그냥 직장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과거는 과거야. 지금을 살아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은 없다. 나는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길 바랐어. 그게 내 아버지가 원한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김영수는 식탁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후 준호는 회사에 복귀했다. 그는 평소처럼 업무를 했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복도를 지나며 박재석의 사무실을 바라보았다. 12층 끝 대표이사실. 그곳에는 모든 진실이 있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최문식의 사무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준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준호는 김영수에게 말했다. 저 회사 그만둘까 봐요. 김영수는 TV를 보며 대답했다. 왜? 그냥요. 김영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도망치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동신해운물류 홈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회사 연역을 읽었다. 1998년 설립, 2011년 이도연 사망, 2018년 현재.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준호는 검색창에 박재석을 입력했다. 여러 기사가 나왔다. 성공한 기업가, 자수성가, 부산경제인 대상. 모든 기사는 그를 칭찬하고 있었다. 준호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갔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이도연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내 인생 빚진 게 있다. 준호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준호는 다음 날 출근하여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다. 전표 입력, 증빙 정리, 회계자료 검토.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도현, 박재석, 2011년 3월 17일, 그리고 사라진 최문식.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그 선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점심시간 준호는 구내식당 대신 회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이도연의 사망 기사를 다시 읽었다. 사고 경위, 장례 절차, 회사 반응.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오후 3시 준호는 회계팀 자료실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회계 장부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2011년 자료를 찾아 상자를 열었다. 먼지가 날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준호는 3월 자료를 꺼내 천천히 살펴보았다. 3월 17일 이전의 지출 내역들은 정상적이었다. 모든 항목에 증빙이 첨부되어 있었고 승인 절차도 명확했다. 그러나 3월 17일 이후, 특히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의 지출 내역은 이상했다. 법무 비용, 컨설팅 비용, 긴급 용역비, 모두 수천만 원 단위였고 증빙은 없었다. 그리고 모든 승인자는 박재석이었다. 준호는 서류를 복사하려 했지만 자료실에는 복사기가 없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1장, 2장, 3장.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계속 사진을 찍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준호는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들어온 사람은 회계팀 선배 김대리였다. 준호 씨, 여기서 뭐해?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팀장님이 오래된 자료 정리하라고 하셔서요.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 힘들겠네. 도와줄까? 준호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김대리는 다른 상자를 들고 나갔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서류를 정리했다. 그는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자료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계팀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준호는 가방을 챙기며 동료들에게 인사했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는 회사를 나와 버스를 탔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계속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졌다. 그 안에는 증거가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김영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준호를 보자 물었다. 저녁 먹었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김영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라면 끓여줄게.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는 스마트폰에서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옮겼다. 20장이 넘는 사진. 그는 각 사진을 확대하며 내용을 확인했다. 법무 비용 5천만 원, 컨설팅 비용 3천만 원, 긴급 용역비 7천만 원. 일주일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이 증빙 없이 지출되었다. 준호는 메모장을 열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각 항목의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승인자를 표시했다. 모든 것이 박재석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김영수가 방문을 두드렸다. 라면 다 됐다. 준호는 내라고 대답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거실로 나가 김영수와 마주 앉았다. 라면을 먹으며 준호는 김영수를 바라보았다. 김영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라면을 먹고 있었다. 준호가 물었다. 아버지,
이도현 사장님 어떤 분이셨어요? 김영수는 손을 멈췄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제 친아버지잖아요. 김영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다. 좋은 사람이었어. 직원들한테 잘해줬고 약속은 꼭 지켰지.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준호는 기다렸다. 김영수가 계속 말했다. 너무 착해서 문제였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착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때로는 나쁜 사람이 이겨.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준호는 혼자 식탁에 앉아 생각했다. 김영수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착한 사람은 지고 나쁜 사람은 이긴다. 그렇다면 이도현은 졌고 박재석은 이긴 것이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가? 진실이 중요한 것 아닌가? 다음 날 준호는 출근하여 최문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준호는 문자를 보냈다. 고문님, 할 말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점심시간 준호는 회사 근처 우체국으로 갔다. 그는 서류 봉투를 하나 사서 안에 스마트폰으로 출력한 사진들을 넣었다. 그리고 봉투에 최문식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 주소는 회사 인사 기록에서 찾았다. 준호는 봉투를 등기로 발송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최문식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매일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없었다. 그는 점점 초조해졌다. 혹시 봉투가 잘못 배달된 것은 아닐까? 혹시 최문식이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려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다. 김준호 씨, 방문객이 계십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1층으로 내려갔다. 경비실 앞에 최문식이 서 있었다. 준호는 놀라며 다가갔다. 고문님. 최문식은 준호를 보자 작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최문식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준호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최문식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준호가 보낸 그 봉투였다.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최문식이 물었다.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자료실에서 찾았습니다. 최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걸 저한테 보낸 거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고문님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2011년 3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문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나는 회사 상무였어요. 이도현 대표와 박재석 대표 아래에서 일했죠. 두 분은 좋은 파트너였어요. 이도현 대표는 사람을 다루는 일에 능했고 박재석 대표는 사업을 확장하는 데 뛰어났어요. 회사는 잘 나갔죠. 최문식은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2010년 말 큰 사업 기회가 왔어요. 인천 신항 물류센터 건립. 수백억짜리 프로젝트였죠. 문제는 투자 방식이었어요. 이도현 대표는
안전하게 가자고 했어요. 은행 대출과 소액 투자로. 하지만 박재석 대표는 달랐어요. 대규모 차입으로 한 번에 밀어붙이자고 했죠. 싸우신 건가요? 준호가 물었다. 최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심하게요. 이사회가 여러 번 열렸고 결국 의견이 갈렸어요. 이도현 대표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문식은 말을 멈췄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최문식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3월 17일 이도현 대표가 사고로 돌아가셨죠. 준호는 몸이 굳었다. 사고 정말 사고였나요? 최문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의심했어요.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사고 직후 박재석 대표는 모든 서류를 정리했고 계약서는 완성되었어요. 이도현 대표의 서명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서명을 본 적이 있어요. 조금 달랐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위조였다는 거잖아요. 최문식은 고개를 저었다. 증명할 수 없어요. 필적 감정을 받으려 해도 원본 서류는 모두 박재석 대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법적 상속인인 한수정 씨는 깊은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오랜 시간 회복하지 못했어요. 어린 아들은 행방불명이었죠. 행방불명?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문식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고 다음 날 이준호 군이 사라졌어요. 기사 김영수 씨와 함께요. 사람들은 김영수 씨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죠. 아마도 이도현 대표가 미리 준비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라고.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었다. 최문식은 계속 말했다. 저는 증거를 찾으려 했어요. 회계 기록, 통화 내역, 모든 걸 뒤졌죠. 하지만 박재석 대표는 철저했어요. 모든 흔적을 지웠고 저를 압박했어요. 결국 저는 상무직에서 물러나 고문이 되었죠. 그럼 지금도 준호가 물었다. 최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재석 대표는 여전히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모르죠. 준호는 테이블을 쳤다. 커피잔이 흔들렸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최문식은 조용히 말했다. 진정하세요. 준호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준호예요. 준호가 말했다. 최문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제 본명은 이준호입니다. 김영수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양아버지예요. 최문식은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그럼 당신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문식은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도현 대표가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군요.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회사에 들어왔고 우연히 이 자료를 발견했어요. 이게 운명인가요? 최문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모님께 물어보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문식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복수하고 싶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최문식은 계속 말했다. 복수는 쉬워요. 이 자료를 언론에 넘기면 돼요. 박재석 대표는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김영수 씨도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최문식은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 알죠? 결정하면 연락 주세요. 그는 카페를 나갔다. 준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울렸고 김영수가 받았다. 왜? 아버지, 저 지금 힘들어요. 김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집에 와. 밥 해놨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카페를 나섰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날씨는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다. 준호는 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다. 거실에서는 김영수가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이었다. 씻고 와. 김영수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갔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지친 얼굴, 붉어진 눈.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준호는 김영수를 바라보았다. 김영수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수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다. 뭘? 제 친아버지 일이요. 최문식 고문님을 만났어요. 모든 걸 들었어요. 김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다 말했다. 들었으면 됐다. 이제 잊어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못 잊어요.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박재석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김영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억울한 일도 많고 나쁜 놈이 잘 사는 일도 많아. 그걸 다 바로잡을 수는 없어. 그럼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현명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명하게요? 제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름도 잃었어요. 이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김영수는 테이블을 쳤다. 그릇들이 덜컹거렸다. 그래, 내 아버지는 죽었어. 그리고 너는 살아남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김영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하다. 화낼 생각 없었어.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해. 내 아버지는 너를 지키려고 모든 걸 준비했어. 나한테 너를 맡긴 것도, 서류를 남긴 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런데 너는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복수? 그게 내 아버지가 원한 거라고 생각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영수는 계속 말했다. 너는 지금까지 잘 살았어. 대학도 갔고 직장도 구했어. 그걸로 됐어. 과거는 과거로 남겨둬. 미래를 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김영수는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맛은 없었다. 그는 그릇을 밀어내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김영수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답답함이 가득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최문식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모님,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답장은 금방 왔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다. 그는 평소처럼 업무를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동료가 물었다. 준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직원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부산항을 바라보았다. 컨테이너를 싣는 크레인, 오가는 배들, 바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여기 있었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돌아보았다. 박민호였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준호에게 다가왔다. 담배 피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피웁니다. 박민호는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일은 잘 돼요? 네. 계약직이죠? 네. 박민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열심히 하면 정규직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 복지 괜찮잖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민호는 준호를 흘끔 보며 물었다. 집은 어디예요? 하만입니다. 부모님은? 아버지랑 둘이 삽니다. 뭐 하세요? 항만 일하셨어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게 사셨겠네요.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힘들게 사셨대요. 맨손으로 일어섰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박민호는 담배를 비비며 계속 말했다.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요. 준호 씨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준호는 박민호를 바라보았다. 전무님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르셨나요? 박민호는 웃었다. 물론이죠. 아버지 아들이라고 대충 일했으면 여기 못 왔어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민호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저 들어갈게요. 준호 씨도 점심 먹어요. 그는 옥상을 나갔다. 준호는 혼자 남아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오후 업무 시간, 준호는 팀장에게 불려갔다. 준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준호는 팀장 자리로 갔다. 팀장은 준호를 앉히고 말했다.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요. 우리 팀은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준호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준호는 회사를 나왔다. 그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기로 했다. 부산 거리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가? 집에 도착했을 때 김영수는 없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야간 경비 나갔다. 밥 해놨으니 데워 먹어라. 준호는 쪽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밥을 데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켜고 준호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스팸 메일, 광고, 그리고 한 통의 이메일. 발신자는 최문식이었다. 준호는 이메일을 열었다. 준호 씨께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결국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비겁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어요.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문식 올림. 준호는 이메일을 읽고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퇴근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 준호는 회사 동기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들은 회사 근처 고깃집에 모였다. 술이 오가고 이야기가 오가고 웃음이 오갔다. 준호는 술을 마시며 동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한 동기가 물었다. 준호야, 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뭔가 고민 있는 것 같아. 표정이 안 좋아.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다른 동기가 말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자. 계약직이지만 언젠가 정규직 되면 좋겠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정규직. 준호도 잔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집에 돌아왔을 때 김영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준호를 보자 물었다. 술 먹었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수는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물 마셔. 준호는 물을 마시며 김영수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후회 없으세요? 김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가? 저를 키운 거요. 혹시 후회 안 하세요? 김영수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후회? 왜 해? 너는 내 아들이야. 준호는 눈물이 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씻고 자라. 내일 또 출근해야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최문식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모님 만나고 싶어요. 내일 시간 되시나요? 답장은 금방 왔다. 오전 10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봐요. 준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토요일 오전 10시 준호는 카페에 도착했다. 최문식은 이미 와 있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준호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최문식은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다. 앉아요. 준호는 커피를 주문하고 최문식 맞은편에 앉았다. 최문식이 물었다. 결정했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고모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최문식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뜻이죠? 준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제가 찾은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요. 2011년 3월의 회계 기록, 이상한 지출 내역, 증빙 없는 거래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내용도 정리했어요. 최문식은 USB를 집어들며 물었다.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언론에 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 내부 감사 요청을 할 거예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거예요. 최문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부 감사? 그럼 박재석 대표가 모든 걸 막을 텐데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자료를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할 거예요. 불법 회계 처리 의혹이 있다고요. 그럼 외부 감사가 들어올 거예요. 최문식은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도 위험해져요.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할 뿐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최문식은 USB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정에 그게 가능할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야죠. 아니면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최문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도울게요. 저도 이사회에 자료를 제출하겠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제 이름으로 신고하겠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나아요. 준호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최문식은 USB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각오하세요. 박재석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월요일 준호는 회사 인사팀에 내부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준호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2011년 회계 처리에 의문이 있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얼굴이 굳어갔다. 준호 씨,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확실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다.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접수는 할게요. 하지만 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같은 날 오후 최문식은 이사회에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이사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말했다. 이 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자료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검토하겠습니다. 화요일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준호와 최문식은 각각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했고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전화로 확인했다. 신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수요일 회사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회계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준호 씨가 내부 감사 요청했대. 무슨 일이래? 2011년 회계 문제래. 준호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일했다. 점심시간 팀장이 준호를 불렀다. 준호 씨, 정말 감사 요청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 회사 생활 힘들어질 텐데.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해야 할 일이었어요.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호 씨 마음은 알겠지만 조심하세요. 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목요일 오전 준호는 대표이사실로 호출되었다. 비서가 전화로 말했다. 김준호 씨, 대표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올라오세요.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대표이사실.
준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박재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재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민호가 서 있었다. 박재석은 준호를 보자 서류를 내려놓았다. 김준호 씨 앉으세요.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박재석은 준호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계약직 사원이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무슨 이유죠?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2011년 회계 처리에 의문이 있어서입니다. 박재석은 웃었다. 의문? 그게 당신이 판단할 일인가요? 회사 직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박민호가 끼어들었다. 준호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약직 주제에 회사에 도전하는 거예요? 준호는 박민호를 바라보았다. 도전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예요. 박재석은 손을 들어 박민호를 제지했다.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김준호 씨, 당신 배경 조사 좀 했어요. 아버지가 항만 노동자시죠? 힘들게 사셨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회사 생활 계속하고 싶지 않나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박재석은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최문식? 아니면 다른 누군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박재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감사 절차 진행하죠. 하지만 만약 당신 주장이 틀렸다면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요. 알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호는 대표이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금요일 금융감독원 조사팀이 회사를 방문했다. 그들은 회계 자료를 요청했고 관련 직원들을 면담했다. 회사는 긴장 상태에 빠졌고 임직원들은 수군거렸다. 금감원이 왔대. 무슨 일이래? 2011년 회계 문제래. 준호는 조사팀과 면담을 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최문식도 면담을 했다. 그는 2011년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자신이 의심했던 부분을 말했다. 조사관은 메모를 하며 물었다. 증거가 있나요? 최문식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사는 2주간 진행되었다. 그 기간 동안 준호는 회사에서 고립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팀장은 업무를 주지 않았다. 준호는 혼자 책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수가 물었다. 회사 괜찮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힘들지? 조금요. 김영수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다 말했다. 후회하지 마. 내가 옳은 일 한 거야. 준호는 김영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2주 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회사는 2011년 회계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일부 지출은 증빙이 불충분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박재석은 해명 자료를 준비했지만 이사들은 그를 압박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사 신뢰도가 떨어질 텐데요. 박재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의 결과 박재석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되었다. 박민호도 전무직에서 물러났다.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준호는 이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그는 회사 홈페이지를 열어 공지사항을 읽었다. 박재석 대표이사 사임. 준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피곤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동신해운 물류의 회계 부정 의혹을 보도했다. 준호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두려움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월요일 오전 준호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회계팀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고 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준호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들었어요? 오늘 오전에 긴급 이사회가 열린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켰다. 그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인사팀으로부터 온 메일이 하나 있었다. 김준호 대리님, 오늘 오전 11시 이사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10시 30분. 30분 후였다. 11시가 되어 준호는 12층 이사회실로 올라갔다. 문 앞에는 최문식이 서 있었다. 그는 준호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준비됐어요?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네. 이사회실 문이 열렸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맨 끝자리에는 박재석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초점이 없어 보였다. 박민호는 그 옆에 서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사회 의장이 준호를 안내했다. 김준호 대리님 앉으시죠. 준호는 테이블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최문식도 그 옆에 앉았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회사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의장은 서류를 펼쳤다.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회사는 총 1억 5천만 원의 증빙 없는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출은 모두 당시 공동대표였던 박재석 대표의 승인을 받았으나 적절한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이도현 전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가 처리되었으나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의 진위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모두 박재석을 바라보았다. 박재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의장이 계속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이사회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의장은 박재석을 바라보았다. 박재석 대표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재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다가 준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재석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011년 회사는 큰 사업 기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대표와 저는 의견이 달랐고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저는 너무 급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박재석은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도현 대표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저는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다. 서명 위조는 사실입니까? 박재석은 고개를 숙였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권 탈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의장이 말했다. 이사회는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박재석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결국 전원이 손을 들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박재석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이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김준호 대리님 아니, 이준호 씨. 미안합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재석은 이사회실을 나갔다. 박민호가 그를 따라갔다. 이사회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의장이 말했다. 다음 안건입니다. 이도현 전 대표의 상속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의장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김준호 대리님, 아니 이준호 씨. 당신은 이도현 전 대표의 법적 상속인입니다. 지분 48%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이사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한 이사가 물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게는 이미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요. 이 회사는 제 친아버지의 꿈이었지만 제 꿈은 아닙니다. 의장이 물었다. 그럼 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직원들을 위해 써주세요. 장학금이나 복지기금으로요. 제 친아버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최문식이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의장이 말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이사회는 귀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의장은 서류를 꺼내 준호에게 건넨다. 회사는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귀하께 정규직 전환과 함께 특별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경영에 참여하실 기회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다. 정규직 전환, 대리 승진, 특별 포상금.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의장이 물었다. 왜입니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제 길을 찾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식이 물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고 나가겠습니다. 의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쉽지만 존중하겠습니다. 이준호 씨, 당신은 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사회가 끝나고 준호는 복도로 나왔다. 최문식이 그를 따라왔다. 차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최문식이 물었다. 정말 괜찮아요? 그 지분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에요. 최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당신 아버지 이도현 대표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고모님은 계속 회사에 계실 거예요? 최문식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이번 달까지만 있으려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너무 오래 과거에 머물렀어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최문식이 물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천천히 찾아보려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요. 최문식은 명함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요. 준호는 명함을 받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회사 앞에서 헤어졌다. 준호는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12층짜리 사옥, 유리로 된 외벽. 이곳에서 그는 진실을 찾았고, 아버지를 찾았고, 그리고 자신을 찾았다. 저녁이 되어 준호는 집에 돌아갔다. 김영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옆에 앉았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래, 네. 그리고 지분도 포기했어요. 김영수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후회 안 하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김영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김영수가 말했다. 배고프지? 저녁 먹자. 두 사람은 식탁으로 갔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는 김영수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 뭐 하면 좋을까요? 김영수는 밥을 먹으며 대답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돈보다 행복이 중요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준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제 진짜 준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박재석의 사임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회사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고 경영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의 추가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회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계약직 사원이었고 여전히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준호는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인사팀장은 준호를 사무실로 불러앉혔다. 준호 씨,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준호는 긴장하며 물었다. 무슨 결정이요? 인사팀장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당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승진도 함께요. 대리로 발령납니다. 준호는 놀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정말요? 네. 회사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됐어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정규직 전환 통보서, 승진 발령장.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인사팀장이 말했다.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오후 3시에 대표이사실로 올라가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팀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이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그는 회계팀으로 돌아가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다. 준호 씨, 정말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요.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다. 대리님,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다. 오후 3시, 준호는 12층 대표이사실로 올라갔다. 비서가 안내했다. 들어가세요.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김준호 대리님 앉으세요. 대표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대표이사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저는 최현우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했어요.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준호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최현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잘해주셨어요. 덕분에 회사가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최현우는 계속 말했다. 이사회에서 당신께 선택권을 드리기로 했어요. 계속 이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회사는 지원할 겁니다. 준호는 최현우를 바라보았다. 다른 길이요? 최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 회사의 창립자 이도현 대표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원한다면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최현우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도현 대표의 지분 48%는 현재 신탁 관리되고 있어요. 당신 어머니 한수정 씨가 지난해 돌아가셨고 당신이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원한다면 이 지분을 받을 수 있어요. 준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48%. 그것은 회사의 절반 가까운 지분이었다. 그것을 받는다면 그는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최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이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최현우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게 뭔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 아버지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요. 최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럼 계속 이 회사에서 일하실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만두려고요.
최현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왜요? 정규직도 되고 승진도 했는데.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제 길을 찾고 싶어요. 이곳은 제 아버지의 꿈이었지, 제 꿈은 아니에요. 최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쉽네요. 하지만 존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일하실 건가요? 한 달만 더 있겠습니다.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나가겠습니다. 최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가지고 계세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대표이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후련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내려갔다. 최문식의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다. 준호는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최문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준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앉으며 말했다. 고문님, 저 회사 그만둡니다. 최문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정규직도 됐는데. 준호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대표이사와의 대화, 상속 지분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결정. 최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좋은 선택이에요. 최문식이 말했다. 당신은 현명해요. 복수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고문님 덕분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문식은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다. 최문식은 악수를 받으며 말했다. 앞으로 뭐 할 건가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최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행운을 빌어요.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인수인계를 마치고 마지막 출근을 했다. 동료들은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준호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회계팀장은 준호에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준호 씨, 어디 가서도 잘할 거예요. 건강하세요. 준호는 회사를 나와 마지막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12층짜리 사옥, 유리로 된 외벽, LED 스크린.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준호는 이제 자유로웠다. 집에 도착하니 김영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냐? 네.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고했다. 준호는 김영수를 도와 상을 차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김영수에게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아버지, 이거요. 김영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다. 상속 지분 서류. 그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냐? 제 친아버지 회사 지분이요. 48%래요. 받을 수 있대요. 김영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래서 받을 거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 전 그 회사보다 이 집이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김영수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처음으로 김영수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 미안하다.
김영수가 말했다. 너한테 제대로 된 것 하나 못 해줘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걸 주셨어요. 뭐? 사랑이요. 김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준호도 함께 웃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웃다가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거실은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김영수와 함께 부산항으로 갔다. 김영수는 오랜만에 항구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방파제를 따라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컨테이너를 싣는 크레인, 오가는 배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여기서 아버지랑 일하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15년 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 안 해.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행복한 게 중요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갈매기들이 울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며 반짝였다. 김영수가 말했다. 배고프다. 아침 먹으러 가자.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가요. 두 사람은 방파제를 따라 걸어 나왔다. 항구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국밥을 주문했다. 국밥을 먹으며 준호는 김영수를 바라보았다. 김영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다. 준호는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안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햇살이 가득했다. 준호는 마당을 쓸고 김영수는 화단에 물을 주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저녁이 되어 준호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그는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준호는 확신했다. 자신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준호는 창문을 열고 저녁 공기를 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새들이 울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거실에서 김영수가 불렀다. 준호야, 저녁 먹자. 준호는 대답했다. 네, 가요. 그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편안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유산은 끝까지 등을 내어준 한 사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설거지를 하고 김영수는 TV를 보았다. 밤이 깊어갔고 집안은 조용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김영수 옆에 자리했다. 아버지, 준호가 말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어서 다행이에요. 김영수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항구에서는 여전히 배들이 오가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바다는 오늘도 조용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과거는 과거로 남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다. 김영수 옆에 앉아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준호는 알았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고 충분히 행복했다는 것을. 복수도 권력도 돈도 필요 없었다. 그저 이 평범한 일상이면 충분했다. 밤은 깊어갔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하만의 작은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밤을 보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계속 살아갈 것이다. 조용히, 평범하게, 그리고 행복하게.